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권입니다. 아유, 반가워요. 네, 한 주간 어떻게 또 잘 지내셨고요? 네, 많이 먹고 푹 쉬었습니다. 네. 예. 먹는 거는 빠짐없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먹는 게 제일 기쁨이에요. 맞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먹는 네. 거하고 또 다른 또 기쁨 또 하나 있죠. 네. 먹고 잘 놀아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좋은 분들 만나는 거. 아, 그리고 그쵸.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전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그 잘 놀고 네. 네, 좋은 분.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멋진 게스트 한 분 네. 모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특별히 이 게스트분은 제가 보니까 오늘 박권 씨가 네. 소개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멋지게 일단, 한번 소개를. 일단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특종, 연예 특종을 이분이 다 소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리고 문화 다방면에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기자, 교수님, 우리 백현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아우, 너무 소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내가 너무 행사 톤으로 소개를 했나? 아니요, 막 갑자기 막 손발 오글거리면서 그러나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바쁘신 분을 어떻게 맞아요. 대단하신데요? 네, 제 섭외력이 이 정도예요. 아, 능력이 네. 오늘 네. 처음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두 말 안고 나왔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인 백현주인데요. 기자 출신이죠. 여러분들 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곳에서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 오늘 저 어렵게 모셨으니까 우리가 뽑아낼 거 싹 뽑아낼게요. 아시겠죠? 아까까지는 뭐 정말 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아니, 저를 그건 섭외했군요. 네. 네, 그건 그거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싹 또 빼내야 됩니다. 진정한 네. 프로 정신으로 또 네. 이렇게 방송에 임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박권 씨가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현재 하고 계신 일, 네. 그리고 근황 좀 들어볼게요. 저는 뭐 지금도요, 현장을 떠나 있지만 계속 취재 노트는 멈추지 않고 쓰고 있고요. 오. 그런 걸 아시는지 시청자분들은 저를 지금도 길에서 만나면 맞아요. 백 기자님 이러세요. 맞아요.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 개강이잖아요. 그걸 개강하면 어떻게 뭘 가르칠까. 그걸 요즘에 좀 많이 다니면서도 생각하고 또 밤에 잠 안 올 때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이렇게 좀 궁리해서 한 학기 노트를 또 작성해 보고 있는 그런 교수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계속해서 이제 더 영역을 넓히시다 못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또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야기 첫 시작을 네. 저희가 교수님께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첫 시작을 네. 그래도 이 과거부터 한번 그렇지. 과거부터. 그래도 우리가 딱 그냥 보면은 백 기자님, 뭐 국민 기자님 하니까 그렇죠. 그 과거에 예전에 재밌는 이야기. 그렇죠. 네. 과거의 그 기자 시절부터 네. 얘기를 한번 꺼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 뭐 네. 파파라치부터 뭐 이런 공항 패션, 네. 이런 뭐 특종 이런 부분들로 워낙 유명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 일할 때 요즘은 또 일하는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자는 무언가 기사를 써야 되는 게 있으면 달려가죠. 24시간 저희는 계속 전천으로 뛰고 있는 게 기자라고 얘기를 항상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항 패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대중적인 트렌드가 형성이 되기 전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취재 아이템이 약간 저희들 표현으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공항에서 그때 한류가 한참 전성기였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가면 딱 오는 시간대를 대략 알거든요. 그때 들어오는 입국장에서 딱 마주하면은 새로운 패션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의 또 기사를 만들면 많은 분들에게는 또 트렌드에 대한 감각을 줄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 어느 날 포털에 보니까는 공항 패션으로 이렇게 하나의 섹션이 네. 딱 마련이 돼 있는 하나의 거예요. 컨텐츠가 돼버렸어요. 컨텐츠가 돼버린 네. 거예요. 저희는 뭔가 이색적으로 한번 해볼까, 혹은 아이템이 좀 부족할 때 이걸로 해서 하면 또 시청자들의 눈과 이런 거를 느낌을 새롭게 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했던 것이었는데 네. 별다른 큰 아주 엄청난 의미를 두고 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이게- 기초를 만들었다는 거에서도 좀 의미가 이게 있어요. 방송 획을 그으셨어요. 콘텐츠 트렌드 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만드시고 네. 리드하신가 했더니만 네, 우리 바로 백 교수님 백 교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 분께서 네. 아니 우리 백 그런 교수님 걸- 때문에 연예인들이 그냥 놀러 갈 때 편하게 가고 싶은데 맞아요, 백 맞아요. 교수님 때문에 아유 공항 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옷을 막 차려 입고 막 맞아요. 뭐로 내가 주목을 받을까 그렇게 네.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 저한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지. 편안하게 비행기에서 내려갖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맞아. 어느 순간 그게 자꾸 포착이 되니까 기사에 나오니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 장본인보다도 주변에 계시는 같은 관계자분들이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트렌드가 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뭘 해야 되겠다고 엄청난 작심을 할 때보다도 사담처럼 혹은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에서 오히려 트렌드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패션 이러면 패션쇼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패션쇼 이러면 거기에 맞게끔 화려하게 옷을 입고 돋보이게 입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패션에다가 공항이 붙고 네. 공항 패션 이건 사실 굉장히 맞지 않죠. 않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너무 과해도 그쵸, 오바라고 할 것 같고. 네. 그쵸 아이러니한 이런 용어거든요. 맞습니다. 안 맞죠. 뭔가 충돌되는 느낌 그쵸. 있죠. 그런데도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네. 자리 잡고 그렇지. 왜냐하면 스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게. 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요즘에는 뭔가 패셔니스타라는 얘기를 많이 붙이기도 하고 또 다매체 시대가 되니까 1인 미디어도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니까 일반인 분들에게도 뭔가 패션이라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데 그때만 해도 2010년, 2010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패션 하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이 강했거든요. 특히 예. 트렌드를 형성하는 패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는 스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특히 한류 스타들.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 혹은 중국 굉장히 빈번한 왕성한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항에 가면 예를 들어서 한 반나절 있어도 굉장히 멋진 한류 스타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항 패션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됐던 것 같고 저희가 만들었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뉴스를 쓰면서 이거는 공항 패션 제목을 뽑아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고 보시는 분들이 이거 공항 패션 하다 보니까 트렌드가 된 거죠. 아, 보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크네요. 크죠. 그것이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왜냐면 하긴 기사를 쓸 때는 또 줄여서 네. 쓰는 그런 맛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또 네. 용어가 되고 네, 맞습니다. 트렌드가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공항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서로의 어느 정도의 그 양보적인 부분이 있어요. 너무 밀착해서 들어가서 포착을 하지 않는다든지. 왜냐하면 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가까운 거리가 아닌 경우에는 좀 장거리 여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부러 가까이 안 들이대고 카메라를 약간 멀리서 풀로 이제 패션만 느낌을 볼 수 있게. 그러면 알아서 딱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낀다거나 이러면서 서로 사인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기자가 아니라 언제나 취재 현장에서 만났던 기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양해가 되면서라는 것이 있었죠. 아니었다면은 무모하게 했다면은 사전에 그렇죠. 어렌지 안 하고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소송 그렇죠, 넣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스타들도 언젠가 어느 때든 노출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서로 양해가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비 같은 스타들은 이제 이렇게 훌륭하잖아요. 기럭지도 그렇고. 예, 그런 분들은 사실 그냥 비니 모자에 그냥 저 티셔츠 흰 티셔츠에 선글라스만 껴도 게임 끝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내가 그렇게 봐. 그냥 엄마 마중 나온 아들 정도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 교수님이 네.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네. 지금까지 본 공항 패션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이분은 멀리 봐도 멋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한류가 빈번할 때 요즘은 좀 다른 느낌의 한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 중심의 한류였을 때 4대 천왕, 몇 대 천왕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나오실 때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나와도 모자만 툭 쓰고 나와도 그러니까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모든 걸 완성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건 씨도 있고 배용준 씨도 있고 원빈 씨도 있었고 그분들은 사실 뭘 해도 송승헌 씨도 있었고 네. 이병헌 씨도 있었고 이런 모든 분들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빡빡한 일상 속에 뭔가 여지를 줬던 그런 장면을 만들어주신 분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사실 공항을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빨리 네네네. 공항 나와서 이제 좀 버스를 탑시다. 그럼 버스 타야지. 타갖고 이제 사건 취재에 가야 되는데 네. 사건 사고 정말 이슈되는 연예계의 네. 그런 정말 충격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런 것들 많이 취재하셨잖아요.
정말 그거 많이 소개 있죠. 좀 해주시죠. 네, 사건 사고는 저희들한테는 숙명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자에게는 그 사건 사고 현장은 늘 그러니까 뭐 그걸 수사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지만 네.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청자분들 대중들에게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드리는 전달자가 기자들이다 보니까 현장은 항상 있었죠. 예를 들면은 뭐 영화 시사회가 있어서 시사회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하다가도 뭔가 사건이 터져서 강남 경찰서를 가야 한다. 혹은 뭐 어디 양평 경찰서를 가야 한다. 그러면 그냥 놓고 뭐 일단 먼저 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확보가 된 취재 그림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현장부터 사건 사고가 먼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현장을 뛸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백현주 교수님이 기자 현직 뛰던 그 시절이 연예 대중문화 쪽에서는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네네. 제가 뭐 사건에 대해 이걸 얘기를 해서 좀 생뚱맞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일도 많았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또 좋고 아주 부흥이 됐던 그런 것들도 많았고 네.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다 담을 수 있었던 시절이 제가 현장을 뛰었던 그 시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네네네. 근데 사건 사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 때 유독 그 자살 사건이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그때에 비하면은 그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많이 줄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치료나 대비나 주변에 같이 결속해서 관찰하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반면 교사를 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렇게 연예인 자살 사건이 아주 이따금씩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할 때 예. 뭐 대표적인 게 그때, 예. 최진실 씨도 저희가 부산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네. 그녀를 저희는 부산영화제 현장이라든지 다른 현장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정말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 소식으로 저희는 만나게 돼서 아니 근데 그 전에 네. 인터뷰도 해서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저희들이 인간적으로도. 사망 사건을 일선에서 다뤘던 그 분들이 모두가 저의 그 취재원들이셨고 뭐 저하고 인터뷰도 하시고 취재 대상이기도 했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그 충격이 많이 컸어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 자체도 나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예를 들면 또 그 안재환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죽음 이후에 끊이지 않는 그 뉴스를 만들어야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분명히 저하고 밝고 쾌활하게 전화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뭐 인터뷰도 하고 했던 안재환 씨인데 세상을 떠났고 뭔가 계속 그 풀리지 않는 그 매듭을 실타리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좀 긴 시간이 흘렀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는 계속 사건의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분과 관련해서 죽음 이후에 어떤 뭐 부검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상황을 저는 봤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 정신적인 것이 나하고 밝고 아무렇지도 않게 취재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런 그 마음의 풍랑은 전 내색을 안 하고 일을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또 박용하 씨 같은 경우에도 예. 얼마나 많은 그 한류 팬들이 있었고 그렇죠. 또 한류 활동도 왕성하게 했었고 국내 활동도 왕성하게 했었고 심지어 매니지먼트까지 진출해서 정말 그분이 생을 달리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분 또한 그렇게 돼서 이제 마지막에 발인할 때 저희는 그때만 해도 취재가 발인까지 다 이렇게 따라가서 마지막을 보내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중계를 하는데 비가 그때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울고 팬들이 일본에서 다 왔었거든요. 많이 오셨죠.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울고 하늘도 울고 제 마음도 울고 예,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가수 유니 씨도 아마 댄스 가수, 네. 예, 섹시 댄스 가수로 그렇죠. 활동했던 유니 씨도 그랬었고 그분이 아마 저 악플로 인해서 거의 첫 사례죠. 네네 네, 그랬었고 법이 또 만들어질 정도로. SG 워너비 출신 뭐 최동아 씨도 있었고 정말 저희가 일일이 다 뭐 말을 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그 인기 정상을 달리는 분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분들도 있었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저희가 표현할 때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우울증, 악플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떻게 사람의 죽음을 그거 한 단어로 종결 지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쓰면서도 철학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네. 또 얼마나 그 죽음 이전에 그 갈등이 있었을까,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메신저니까 네. 우울증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은 소견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는 그 한 단어를 표현할 때는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의 삶의 그 종결인데 마무리인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나. 그러니까 저도 기자로서 회의를 느낄 때는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저는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좀 그렇죠, 슬픈 그렇죠.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 교수님께서 기자 생활을 할 때는 네. 또 그 방송 연예 쪽이잖아요. 네. 이쪽에는 또 신인들 네. 또 신인이었지만 또 네. 하시면서 또 그 신인들이 또 성장을 하시고 또 이런 네네. 부분들도 기분 아주 좋은 아유, 기억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타가 된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지만 네, 네. 이제 막 시작하는 신인들도 소개하고 네. 하셨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잘 돼 있고 이런 모습 보면은 또 기분도 좋으실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다 이런 필이 딱 왔었던 그런 느낌 그거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도 상당히 오늘 눈이 많으실 것 생기실 것 같아요. 같아요. 저는 얘기를 항상 드리는 게 네. 스타가 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떤 그렇구나. 경우 이런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네. 만들어지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끼라는 것은 어떤 뭐 저희들끼리 뭐 여우꼬리 달고 있어라고 해서 이성을 꼬시는 이런 끼가 아니고요. 네. 예능을 이렇게 내가 몸으로 발현할 수 있는 끼를 저는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끼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거서 매니지먼트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히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빛을 발휘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뭐 우리 박권 씨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MC 볼 때 잘 봤어요? 저 정말 최악이죠. 한 1.5초 쉬잖아요. 그죠? 네, 못했죠. 네, 뭐 땀 삐지삐지 흘리는 사람도 있고, 뭐 네. 계속 엔진 내는 사람도 있고, 생방송에서 뭐 심지어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아유, 생방송하다가 그렇죠. 방송 사고를 냈을 정도로 처음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재석 씨는 국민 MC잖아요. 국민 방송인이잖아요. 누가 이견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발굴을 해서 어떻게 다듬어서 이 길을 걷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스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한때는 내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라고 해서 끝나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네. 누구는 볼 때부터 스타인 것 같았어요? 스타 될 것 같았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스타는 없어. 스타는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고 만들어져야- 생각을 하고요. 네. 누구나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고 약간 촌스러워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데뷔 시절에 화면 막 다시 찾아갖고 하는 연예 중계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손발 오글거려서 그거 삭제 안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엄청 재밌어요. 저희는 우린 재밌지만 재밌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정말 싫다고 흑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뭐 손 들 곳도 모르고 눈 들 곳도 모르고 입 들 곳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싫거든요. 뭐 지금 우리 한류스타 이영애 씨라고 하지만 이영애 씨 신인 시절에 어디 뭐 쇼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노래 부를 때 그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풋풋하다. 재밌다. 이러지만 아마 다른 많은 분들도 신인 시절, 데뷔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면 저 그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생각하기 말이에요. 싫어요. 막 이런 얘기들. 네네네. 아니 나는 지금 이제 그게 이게 네. 잘 될 사람은 딱 보면은 이제 뭔가 신인 때도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 또 아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철저하게 연예인은 이제 기획하에 만들어주고 네. 또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고 또 한 가지 짚어드릴 거는 생활 면에서는 뭐가 돼도 되겠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성실한 거. 성실한 거. 그리고 뭔가 부단히 자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거에서 무명의 시간이 길어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방송은 어떤 장르를 막론하고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가수도, 배우도, 또 MC도, 개그맨도 모든 장르의 사람들은 자기와의 적은 다른 데 없어요. 내 안에 있지.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흘러갈수록 나는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옆에서 같이 연습했던 친구는 먼저 나가는 것 같고 네. 이럴 때는 그 조바심에서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뭘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목표를 잡고 꾸준히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은 네. 뭐래도 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생활 면에서 봤을 때는 뭐래도 하긴 하겠다. 네. 그러나 그게 꼭 스타가 될 거다라고 가늠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교수님은 그때 한창 너무
말씀만 들어도 너무 바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기자로서 네. 뭐 현장을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 자체가 상상을 하면 네네. 잠을 잘 시간이 있었을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당시 라이프 스타일이 어땠는지. 제 라이프 스타일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어갖고요. 제 책상에 달력을 언젠가는 그 빨간색 없는 달력 있잖아요. 한 장씩 낱장 뜯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냥 올 검은색이잖아. 네. 두꺼운 글씨로 숫자만 써 그쵸, 있잖아요. 그쵸. 뜯는 거를 그 회사 책상에다 갖다 놨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너무 바쁘니까 그걸 뜯을 시간이 없는 거야. 3, 4일이 지나고 막 야. 이럴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달력은 그냥 없는 걸로 내 인생에. 왜냐하면 휴일이나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저한테 크게 없었고 명절 연휴 이런 거 명절 연휴 동안 시청자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명절을 편안하게 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동트기 전에 무조건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겨울에도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일찍 뭔가 움직여야만 취재 현장에 빨리 가서 저희들 표현으로 떼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템이 떼거리? 아이템이 빨리빨리 막아져야만 그 뉴스가 펑크가 안 나고 쭉 시청자들이 보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 3-4시간 정도 잤던 것 같고요. 쪽잠을 저는 잘 자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습관이 많이 돼 있는데 네. 한 3시간, 4시간 사이 자고 나서도 네. 낮에 잠깐이라도 뭐 10분 여지가 있다. 그러면 5분, 10분 시들었다 깨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해요? 너무 개운해요. 근데 오.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 하는데 아니 뭐 자동차에 저기 침낭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침낭이 뭐가 필요한가요? 아무 데서나 눈만 붙이면 잠을 잘 수 있는데 침낭은 굳이 필요가 없고 그만큼 부지런하게 살았고 그래야만 더 많은 정보를 정확히 크로스 체크해서 보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좀 후배 기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포털에 노출되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수록 더 부지런하게 취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서 단독 보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받아서 하는 후속 보도가 더 신중하거든요. 네. 단독 보도 때 또 안 나왔던 거를 새롭게 취재를 해서 내는 것이 기자의 임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거기서 놓쳐진 부분 혹시 크로스 체크 해야 될 것이 있나 없나를 하면서 후속 보도가 나가야 되니까 그것이 결코 쉬운 단독도 어렵고 독점도 어렵지만 그 뒤에 나오는 후속 보도도 어려워요. 정말 부지런하게 취재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더 많이 알아봐야 아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백 교수님이 네. 그 현직의 기자로 계실 때는 네. 매체가 몇 개 없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종편 전이죠. 네, 그리고 종편 나오기 이제 전이죠. Y 네네. 모스타에 계셨기도 네네.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땡땡도 있었고. 네, 그때 네. 이제 거의 몇몇 분들이 그 아주 큰 기사들을 네, 딱 맞습니다. 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 보세요. 지금은 뭐 너튜브니 뭐니 뭐 그냥 그냥 기자들이 너무 많아. 네네. 어디 뭐 허가도 안 받은. 네네. 그래서 자기들이 낸 기사에 대한 어떤 신뢰나 아니면 말고식이 많습니다. 네. 이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쵸. 가짜 저는- 뉴스라고 가짜 하죠. 뉴스가 많잖아요. 좀 위험하고요. 예. 특히나 그 저희 표현을 낚시성 제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쵸. 들어갔을 때 보면은 어떤 그 취재의 도 혹은 윤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가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기자 출신, 현장을 뛰었던 기자 출신인데 그 너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의 그 스타일대로 방송을 취재를 해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별하실 수 있는 눈은 시청자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현장을 뛰었던 기자 출신들이 네. 하는 네. 너튜브를 좀 보시면 그나마 취재가 좀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자 생활 하실 때 네. 가장 또 워낙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또 노력도 딱 많이 하시고 네네. 치열하게 또 하셨으니까 네. 기억나는 일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일들이 또 가장 보람 있게 뭐 특종 이런 것도 좋고 기억나는지. 특종 좋다. 특종도 좋고. 특종은 보람 있는 일도 보람 있는 일도 있고 네. 또 아쉬웠던 일도 있을 것 같고 맞아, 저는 심지어는 아까 뭐 어떤 그 연예인들 죽음의 사례를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예.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장자연 씨 사건도 저희 사실은 연예부에서 취재를 했었던 것이 큰 사건이죠. 사회부 이제 정치부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재를 해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중문화 전문 기자였기 때문에 연예부만 취재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죠. 그쵸. 그때 당시에 장자연 씨의 죽음을 놓고 그분이 세상 떠남은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어쨌든 팩트 체크를 해서 보도해야 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픈 이면인데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그 강남에 그 유흥가 같은 곳까지 다 들어가죠. 왜냐면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루머에 대해서 저는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되고 그건 결국 루머였지만
그거를 다 체크를 하느라 저 혼자서 뭐 모모 사롱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가서 네.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또 남자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예. 또 마약 같은 경우에도 의혹이 불거지면 그 마약과 관련된 곳을 쭉 들어가서 그 깊이까지 들어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곳까지도 들어갔던 경우도 있었고 네. 심지어는 카메라는 못 따라 들어오니까 저 혼자 녹취기를 갖고 들어갔던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 엄마가 생각하시면 기절초풍하실 일이죠. 이렇게 몸을 내던지고 일을 했느냐 생각을 하실 만큼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조폭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곳까지도 들어가서 취재를 했던 적도 있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두운 이면에 대한 사건 취재는 그렇게도 몸을 던지고 했지만 네. 또 연예인들의 어떤 경사스러운 일에 네. 또 제가 함께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아실 거예요. 그 고소영 씨, 장동건 씨 정말 연풍연가라는 영화를 통해서 만났다가 친구였다가 연인이 됐고 결혼을 했고 지금 두 아이의 엄마 아빠잖아요. 네네네.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표를 했을 때부터 제가 희한하게 그 취재와 연이 닿았는지 네. 단독을 계속 보도를 했어요. 단독 보도를 하다가 나중에 결혼식장에 제가 갔더니 오늘은 더 이상 깊이 안 들어오실 거죠? 라고 관계자분이 제가 밥 먹는데 옆에 이렇게 따라와서 붙어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웃고 말았는데 그럼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이죠. 네, 뭐, 근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날 두 분이 이제 만삭쯤 됐을 무렵에 동반 광고를 찍는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정말 더운 여름 날씨에 그분의 광고 찍는 그 앞에가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 쪽이었는데 스튜디오가 보통 외곽 쪽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스튜디오 들어간 입구에 바로 주차장이 맞닿아 있어서 제가 안 보여야 되잖아요. 차 밑으로 들어가서 차 시동은 꺼놓고 얼굴은 안 보여야 되겠고 그래야만 이제 포착이 가능하니까 네. 이렇게 숨은 못 쉬겠고 PD한테 후배인데 PD한테 좀 창문 조금만 열면 안 될까? 그러면 누나 시동 걸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몇 시간 아이고, 잠입 취재를 참. 한 끝에 그때 이제 고소영 씨의 그 속칭 D라인.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첫 번째 포착을 해서 아마 그땐 종편이 없었으니까 지상파에 있는 모든 연예 정보 프로그램 또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서 그 화면을 다 받아다가 쓰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제 그때를 저는 마지막으로 해서 두 분을 이제 떠나보내드렸고 지금은 SNS나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또 이제 또 친한 또 이 스타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네. 이 좋은 일 있을 때 나는 꼭 저 백현주 기자한테 먼저 꼭 알려드리고 싶다. 네. 백현주 기자가 먼저 기사를 꼭 썼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특히 되게 흐뭇하시잖아요. 흐뭇하죠 그럴 때는. 그러면서 다른 기자한테 난 얘기 안 한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좀 다른 게 스타일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좋다 뭐 내가 좀 남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무게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렇게 책임감. 얘기를 할 때 책임감. A형이라서 그런가? 그 책임감을 너무 느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저분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왜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루머가 있었으면 그 루머를 딛고 나오면은 그 정상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어떤 거 흥행을 위한 거면 흥행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무게감을 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저를 이렇게 꾸준히 항상 난 백현주 기자랑 인터뷰할래요. 이러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훈훈한 얘기 중에 또 모금운동, 모금활동 이런 것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 뭔가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네. 그 한때 청춘 스타였던 그 황치훈 씨가 있습니다. 네네네. 황치훈 씨. 예. 황치훈 씨가 청춘 스타로 활동할 때 또 아역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저희 언니들도 그 아역 출신 배우인데 그 호랑이 선생님 나온 분이시죠? 네네. 예. 그래서 그 황치훈 씨하고 저희 언니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많이 했던 인연이 있고 저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순간 병석에 누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지내는지를 너무 모른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보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근데 찾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예. 연예 활동을 오래전에 그만뒀고 병석에 누운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분의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네네.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찾는 데 시간이 걸렸고 찾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건강 상태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아내분한테 그때 당시 양해를 좀 구해서 취재를 했고 또 어떤 상황이신지 좀 카메라에 담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게 혹시 가능하시면 이렇게 계좌번호 같은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것을 TV로 한번 내보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때 연락을 시청자들이, 주셨고, 예, 네, 연락을 정말 주셨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죠. 재방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때 재방송을 많이 했고, 그걸 통해서 모금 운동 같은 게 좀 한동안 막 일어났던 그런 적이 있었죠. 와, 진짜 그건 큰일 하셨네. 큰 네. 도움을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또 훈훈한 네. 이런 마음까지 그래요. 전달하는 또 계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언니랑 활동했다고 그 네.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제 우리 백현주 교수님이 또 연예계 로열 패밀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세요. 또 언니들이 또 배우 갑자기. 언니들 얘기도 좀 그러지 해주세요. 않아도 밥 사드릴게요. 네, 아니, 진짜 언니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언니들, 배우시잖아요. 언니들 배우죠. 백현미, 백현숙, 네. 쌍둥이 배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언니들 원래부터 팬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니들이 쌍둥이이신 걸 아는데 저와 언니들을 별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관련된 기사를 보면 백현주가 언제 쌍둥이였어? 이러면서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희 집이 이제 세 자매고요. 언니들이 TBC 동양방송이라고 예전에 예. 70년대에 정말 많이 인기를 몰았던 한 방송사, 지금도 있는 한 방송사의 전신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그때 활동을 호돌이와 토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마가 데뷔를 시키셨죠. 네. 근데 저는 너무 어렸고, 뭐 이제 막 뛰어다닐 때니까, 말 배우고 뛰고 뭐 이럴 때니까, 놓고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본의 아니게 데뷔가 된 거죠. 몇 살 때 데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3살, 4살 넘어갈 때라고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기억이 안 나시겠다 잘. 나 기억나요. 나요? 3살, 4살 때?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3살, 네네네. 4살 때? 언니들이 와, 세 살, 먼저 네 살. 메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엄마가 다 머리를 따주시고 막 이랬잖아요. 머리 따주고 언니들 옷 입히고 해서 먼저 우리 이모하고 택시 타고 보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데리고 가잖아요. 항상 제가 늦죠. 네. 막내고 애기다 보니까 엄마 손을 직접 해서 가야 되니까 갔는데 그날따라 저희 엄마가 부지런하신 분인데 그날따라 늦은 거예요. 오. 그 얘기는 뭐냐. 이미 녹화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녹화가 들어갔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어. 녹화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녹화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제 얘기를 듣지 않으시고 다른 어머니 매니저와 토킹 오버만 하고 계신 거예요. 대화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속상한 어린 마음에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분장실 밖을 나와서 이렇게 다른 분장실을 갔더니 다른 그 출연자의 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그분한테 아줌마 안에서 누가 불러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누가 불러?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 말을 믿어준다는 게 너무 놀란 거예요. 저쪽에 저하고 가시면 알아요. 그랬더니 따라오시는 거예요. 오. 따라오셨는데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 문이 우리 박권 씨도 아시겠지만 어른들도 사실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네, 그땐 더 무거웠죠. 무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던 거예요. 와, 그거를 그래서 열려고. 꼬맹이가. 네, 그래서 어머, 그분이 염과 동시에 제가 그냥 저벅 들어갔고 저벅 들어갈 때 언니들이 눈동자가 점점 커지더니 옆에 계신 그 출연자분들 옛날에 최유리 씨가 MC를 봤었거든요. 네네. 아역배우 최유리 씨가 어. 그분도 눈이 점점 커지고 뭐 윤유선 씨 이런 분들 다 눈 점점 커지더니 결국 위에서 이제 NG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의도가 NG 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저 꼬맹이가 그거 생생하게 아니, 어떻게 기억해요. 3살, 4살 때 그 방송 메커니즘을 그렇게 아마 알고. 이제 그때쯤 되면 몇 달 좀 지나서 한 5살쯤 됐었을 거야. 네. 제가 그거 꽤 했었거든요. 이야. NG 하더니 아유 현주 넣고 다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 카트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했던 일이었던 거죠. 어린 마음. 와, 이거 특종감인데? 그걸 저 이거 기억하는 최초 고백이에요, 진짜. 아. 언니들이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눈이 우리 쌍둥이 언니들이 눈이 원래 큰데 점점 커지더니 말을 못하지. 자기들이 막 노래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 돼 이러지 못하니까 오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다는 되는데. 거죠. 본인이 본인을 캐스팅을 시켰네요. 그러네요, 진짜. 본인이 본인을 직접 캐스팅 시켰어. 그때도 기자 정신이 있었나 봐. 와. 발굴해내고 4살, 낚아채는. 5살 꼬맹이가 네. 그럴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방송 맛을 본 거죠. 아니 근데 사실 그 예전 어렸을 때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네네. 꿈이 아나운서 아니셨어요? 그렇죠. 네. 진행자. 근데 제가 꿈을 꿨다라기보다도요. 저희 엄마가 예. 어떻게 보면은 딸 둘만 배우시키고 예. 막내딸은 진행자 쪽으로 빼겠다. 네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사랑이 꽃피는 나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어머니한테 제 얘기를 연출자분이 몇 번 물어보셨대요. 현주 출연시킬 생각 없느냐.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를 봤었고 엄마 매니저들의 특징은 큰 자식들 매니저를 할 때 막내를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저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팅 얘기를 하셨던 건데 엄마는 절대 얘는 그 맞들리면 안 된다고 방송 카메라 맞들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다른 저를- 쪽으로 맞들이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행자의 꿈을 갖게 네. 됐던 건데 공채 저희 때만 해도 그 공채라는 것이 90년대 초반 중반 이럴 때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나이 제한이 있어서 여자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방송의 꽃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이 있어서 능동적으로 능률을 올리는 여성 진행자다라는 개념보다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약간 네. 구색을 맞춰주는 네, 그런 점 존재였잖아요. 비주얼적으로 사실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봤잖아요. 보는 게 있었죠. 비주얼은 됐지. 비주얼은 됐는데. 네, 비주얼은 되는데 방송 자체에서 여자 네네. MC는 비주얼만 너무 좀 네네네.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니까 젊어야 네, 한다. 맞아요. 뭐 이런 식의 느낌. 근데 사실상 저희가 생각해보면 26, 7이 어린 나이지 늙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우, 저 그렇죠. 어린 나이죠. 젊죠. 네, 그런데도 자꾸 눈물 나오네.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시절에는 또 이상하게 그 나이 제한 같은 걸 둬서 제가 더 이상 도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진행자를 못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20대 중반에 네. 내가 진출할 수 있는 공채 활로가 차단이 됐으니까 진출로가 차단이 됐으니까 끝난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스터디도 하고 네. 그때 또 눈이 높아가지고 또 외곽에 있는 다른 건 안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이 정말 철이 없었죠. 네. 그러면서도 스터디는 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한 극단에서 공채를 뽑으니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는 극단 대표님의 또 어떤 그 아이디어도 있었고 예. 저 또한 그 어떤 연기자 집안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연기에 대한 매력은 늘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극단에 공채 응시를 하게 됐죠. 예. 극단에 공채 응시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유시어터예요. 유시어터인데 그때 당시에 뭐 저희 선배님들 다 내로라 하는 선배님들 다 계셨고 그렇죠. 공채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극단 공채다 보니까 트레이닝이 혹독했어요. 네. 혹독해서 같이 별보기 운동하는 것처럼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막 이렇게 벽보 붙이는 거 시키고 막 그랬어요? 저희는 벽보는 안 붙였고요. 벽보 다행히 안 붙였구나. 왜냐하면 그 벽보 뛰러 다니시는 분들 고생스럽다고 그건 안 했고요. 정신교육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단체를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함께 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 단합심 이런 거를 위한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박이 있고 네. 열정이 있고 자기 야망 있고 예를 들면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개인이 네, 맞습니다. 오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그걸 내려놓는 연습을 맞아요. 또 시키는 네, 맞아요. 그런 훈련을 또 강하게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그 예. 농군학교도 가서 그 네. 추운 겨울에 거기는 거기는 뭐 일제히 소등도 하고 새벽에 막 해 뜨기 전에 추운 겨울에 눈이 막 무릎까지 올라오게 쌓여 있는데도 기상시켜 갖고 막 운동장 돌기도 하고 막 이랬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또 힘든 걸 겪고 나니까 갑자기 모르고 갔던 다들 모르고 막 이러고 고속버스 타고 갔었는데 올 때는 다 어깨동무하고 네, 이런 게 이래서 이 훈련을 했고 우리가 거기까지 갔던 거구나 이걸 깨닫고 왔었죠. 예전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해병대 훈련 네. 일부러 해병대 캠프 보내고. 네, 네. 일부러? 예, 그렇지. 예. 그런 비슷한 개념이었죠.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백 교수님이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러게 온실 속에 화초처럼 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네. 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제 성장하다가 네.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해보신 거죠? 그 맞잖아요. 갑자기 너무 네, 눈물 내가 난다. 너무 어디서 웃겨가지고. 자란 어디 동네인지 알거든. 내가 같은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동네 사람. 같은 동네 사람이라서 알아. 그 동네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네. 권희 씨도 별로 이렇게 유리할 건 없어요.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그 좋은 친구 만나게 해준다고 부모님이 이제 무리해서 이사 갔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처음 그렇게 고생을 좀 해보신 거네. 뭐 그것보다도 나를 중심으로 살다가 이렇게 좀 같이 고생하면서 정이 들고 또 옆에 사람이 소중해지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자매를 떠나서 타인과의 그런 결속력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거를 알게 됐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극단 생활을 좀 하다가 네. 기자를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극단 생활을 할 때도 네. 제가 그 진행하는 거에 대한
애착이 컸어요. 네. 극단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라디오를 했었거든요. 네. 라디오도 아, 하고, 그래요? 네, 라디오 진행도 했었고, 또 어린이 프로그램의 코너도 제가 했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방송은 계속 쭉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뭔가 내가 진행자로서 족적을 남겨야 되겠는데, 방송인으로 족적을 남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력을 제대로 해서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극단 생활을 시작했던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유시어터 안에서의 활동보다도 외부에서도 활동을 좀 했어요. 3.16 창고극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추성훈 선생님이 예. 빨간 피토의 고백이라는 그죠? 네네네. 연극을 했던 모노드라마로 맞아요. 유명하신 분, 네네. 모노드라마 대가. 네. 예, 예. 거기에서 하는 창작 뮤지컬 여주인공을 맡아서 아, 네 그렇게 어이구. 또 그 극장의 경험은 저한테 되게 소중한 그땐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고 또 리어왕이라는 셰익스피어의 그 네. 정통 음극도 거기서 이제 거너릴이라는 캐릭터를 맡아서 또 대학로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또 왜냐면 유시어터는 또 강남 쪽에 있는 그 극장이고요. 또 이쪽은 대학로, 또 창고극장은 전통성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차곡차곡 그 연극에서의 그 경력을 쌓았지만 늘 마음 한켠은 방송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행을 해야 한다. 근데 그러려면 시대의 트렌드가 그냥 뭔가 내가 생명력을 길게 해야 된다. 특히 시청자들과 교감을 하고 인정을 받고 물론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죠. 저는 어떤 직업이 좋고 나쁘고의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네.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건데 저는 그렇게 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미 저는 나이가 30살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30살이 넘어가고 있을 때 내가 전문성을 띠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자의 일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 그것이 더 맞겠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네, 그 전직을 하게 된 거죠. 좋습니다. 근데 역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오신 왜냐하면 분들은- 방향 자체가 네네. 왜냐하면 이게 뭐 교수님 자체는 네. 지금 이렇게 연결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들이 들었을 때는 연결이 잘 안 되는 안 되죠. 영역이거든요. 안 되시죠. 아예. 처음에 저도 기자 전직을 할 때는 제가 연극 배우를 했었고 또 집에 배우들이 있고 하니까 그 영화나 연극 평론이나 우아하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이 직업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평론하시는 분도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자료 다 찾아야 되고 다 봐야 되고 네네네. 모르니까 밖에서 볼 때는 우아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딱 들어와 보니까 정말 힘든 직업이고 또 그렇게만 놔두지 않죠. 포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잖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럼 저는 전천후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시사회 가서 보고 칼럼 쓰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뭔가 내 땡땡에 메인으로 걸릴 수 있는 기사를 생산해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죠. 전천후로 가요, 방송, 영화, 연극, 클래식, 국악, 스포츠까지 모든 분야를 다 뛰어야 되는 그런 기자가 됐던 건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인가 네.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예, 김용화 감독. 네. 예. 그때 저의 극단 동기인 예. 주진모 씨에게 인터뷰를 하겠다. 아, 이렇게 해서 사실 친한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고 뭐 지인들하고 인터뷰하는 게 사실 제일 껄끄러운 일인데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했고 인터뷰를 하러 이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창밖을 바라보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담배를 폈던 것 같아요. 창밖을 보고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끄고 이렇게 돌았더니 진행자 한다며 기자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첫 대화가? 네. 어.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삶이 뭐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재밌고 유쾌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근황은 알아도 근데 인터뷰로 딱 만나졌을 때 피하던 순간이 다가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속내를 딱 털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또 허심탄회하게 또 인터뷰가 또 아주 남다른 인터뷰가 또 찰지게 나올 수 있었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몇 분 사이 설명을 했지만 저에게는 오랜 세월이잖아요. 쉽지 않았고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제가 딛고 갔고 나름은 제 인생의 표현을 할 때는 깃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점을 찍으면서 왔다. 꽂으면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생각한 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어떤 시점의 차이는 있으나 목표했던 대로 거의 왔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제가 감사한 거지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고요. 네. 모든 직업들이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목표를 뒀는데 달성이 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음. 제가 느낄 때는 자기가 다 원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길마다 다 어렵습니다. 그 길에 계신 분들은 저는 승리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고, 네. 네, 우리 또 백현주 교수님의 도전은 지금도 심지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또 다른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 또 있어요. 네, 지금 네. 그 얘기를 또 듣고 시간이 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1부, 네. 2부인데 지금 네. 1부는 우리 교수님의 했던 일만 들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랍니다. 네. 사실 아직 한참 저희 질문 가지고 온 거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네. 한 번 더 이부 지금 때 제가 뭔가 할 거예요. 하고 있는 일이 또 하나의 깃발을 꽂을 때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이제 두 분을 만나러 나오면 어떨까요? 그때는 제가 또 다른 방송으로 한번 그때는 제가 뭐 기독교 방송을 해가지고 한번 가든지. 너무 웃겨서 눈물 너무 나와 진짜. 자, 그래서 1부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네. 1부 마지막으로 네. 늘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계획하고 목표로 하는 거 네. 구체적으로 말고 네. 요런 분야 또 내가 갈 거다. 네. 요 정도만 좀 알려주시면 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혼 얘기 안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거 저기 언짢아하실까봐 일부러 안. 그렇진 여쭤봤어요.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너무 잘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결혼을 숙제로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시대는 바뀌었어. 결혼은 숙제가 아니야. 맞아요. 저는 결혼을 숙제처럼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오, 그렇죠. 네, 제 인생에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다만 저한테는 항상 일이 저의 목표였고 이제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나름대로 사회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이런 자리에 불러주실 만큼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회에 돌려주는 일도 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분야가 됐든 후학들을 위해서든 후발주자를 위해서든 그렇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받았던 사회적인 혜택을 후발주자, 후학들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일들의 중심에 서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방금은 약간 정치인 같았어. 약간 이게 어떤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아. 암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저희는 시간 관계상, 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다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그렇죠. 모시고 더 깊고, 네. 네. 유쾌한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또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약간 이런 시간도 있구나. 네. 이런 방송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하는 시간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요. 네. 저희 카메라 보면서 네네. 네, 문화야 놀자 손 흔들면서 네,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더욱더 유쾌하고 알찬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문화야 놀자!